안녕하십니까. 기생충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민득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기생충학을 여러분에게 2시간 동안의 시간인데 그냥 기생충학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생충학을 다른 데서는 배우지를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의학을 공부하는 그 분야에서 기생충학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유승민 교수가 분에게 2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학습 목표를 말씀드릴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는 생물체가 먹이 활동을 하는데 포식이나 공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기생충학에서 기생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미생물학과 기생충학이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사람 기생충에서 동물에도 기생충이 있으니까 고유 숙주와 중간 숙주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숙주와 기생충 간 상호 관계에서 이제 기생충과 숙주와 관계에서 숙주의 특이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람과 짐승과 같이 감염되는 이런 기생충 감염증을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에서 감염 경로가 어떻게 해서 인체에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기생충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거는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생충병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선진국에서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기생충 감염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그 기생충 병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근래에는 WHO에서 정한 소위 소의 열대병이라는 게 있어요. 네그레트로칼 디지즈라고 NTD라는 말을 쓰는데,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생충이 거의 없어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는 기생충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것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는 기생충병이지만은 그 나라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기생충병이지만은 그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병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선 처음부터 다시 이제 나가겠습니다. 생물의 각종 생활 양식에서는 자연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자기의 생존 유지를 위해서 생물체는 먹어야 됩니다. 뭔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들 중에서 포식이라는 게 있는데, 프리데이션,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을 포식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공생 생활, 심바이오시스라고 그러는데 서로 다른 종의 생물체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여 먹이를 획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기거생활이랄지 소위 홈멘사리즘이라는 말을 쓰고 상리공생 뮤추얼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거생활이라는 것은 두 생물체 간 관계가 그냥 단순히 서식처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또는 한쪽은 이롭고 다른 쪽은 해롭지 않은 관계,
해롭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들어있는데 우리한테 해롭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런 세균들, 당내 세균 중에서 대장균 같은 것은 우리한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유산균 같은 것은 인체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상리공생, 뮤추얼리즘이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개미와 진딧물이 있는데 개미가 이제 무엇을 이렇게 먹으면은 이제 진딧물이 뭘 먹으면은 진딧물이 이제 뭘 먹은 분비물을 내놓게 되는데 그 분비물들은 개미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진딧물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다른 곤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 줘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심바이오시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기생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네, 기생충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또는 동물의 몸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기생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생 생활을 좋게 이제 그 한 몇 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한 생물이 생명 유지와 종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생물의 체표나 체내에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서식하는 생활 양식을 우리가 기생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 생활을 하려면은 기생 생물이 있어야 될 거고 기생 생물이 의존하는 또 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기생 의존적으로 기생할 수 있는 생물, 의존적 위치의 생물을 우리가 기생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생충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은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게 병을 일으키는데 사람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사람에게 생물에 의존하는 기생물이 됩니다. 기생물을 우리가 파라사이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기생물은 기생충 플러스 미생물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기생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는 생물을 기생물이 의존하는 생물을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거를 우리가 숙주란 말을 써 호스트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추벌레랄지 송충이랄지 개선충이랄지 이런 것들은 식물에 기생하는 생물들이에요. 그다음에 모자이크 이게 바이러스랄지 이런 거 담배 잎사귀에 들어가는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종류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게 식물에 기생하는 것들이에요. 기생물인데 여기 우리가 기생충 학에서 이 얘기하는 기생충이라는 것은 기생충에 해당되는 것인데 기생충이라는 것은 미생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부터 스피로키타, 그다음에 진균, 세균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동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기생충은 단순한 단세포 동물서부터 여러 가지의 세포를 가진 수많은 세포를 가진 동물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기생충이란 말을 써요. 기생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기생충과 미생물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이나 기생충이나 기생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주 적합하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진화를 해야 되고 evolution. 그다음에 어쩔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살아남기 위해서 공진화라고 그래요. co-evolution이란 말을 씁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에서 취급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리케치아나 세균이나 진균들이고, 기생충은 단세포 동물과 그 이상의 기생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생충이라고, 기생충학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것을 기생충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생충학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하나는 의학기생충학 또는 임상기생충학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나 가축이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에서 기생충을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그걸 수의기생충학이라고 그래요. 물론 자연계에 있는 여러 호랑이나 사자나 기린이나 이런 늑대나 이런 것들을 기생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들도 수의기생충학에 우리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의학기생충학 중에는 우리가 이 동물들을 분류할 때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동물의 이제 소위 분류학에서 배우는 그런 분류에 따라서 보면은 원충을 공부하는 원충학이 있고, 원생동물이죠. 원생동물이 있고, 그다음에 연충이라고 그러는데, 연충이라는 거는 선충, 흡충, 조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연충이라고 그래요. 연충을 공부하는 것들을 연충학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절지동물, 이 소위 곤충이나 진해나 또는 찐득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절지동물학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기생충학에서는 크게 원충학, 연충학, 절지동물학으로 나눠요. 원충학은 이지라메바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라리아 같은 것이 원생동물이니까 소위 원충학에 포함되는 것들이고, 선충은 회충이나 편충, 선처럼 긴 것들이고, 흡충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디스토마라고 배웠었을 텐데, 간지스토마, 페디스토마. 그런데 이 말이 학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흡충이라고 그래요. 간흡충, 폐흡충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많죠. 간흡충 같은 것은. 그다음에 조충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촌충들을 얘기해요. 유구조충, 무구조충. 그러니까 유구, 갈고리촌충, 그다음에 민촌충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고, 이제 한자 용어로 쓰자면 유구조충, 무구조충. 절지동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진해, 먼지, 진드기, 파리, 모기, 빈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람이 숙주인데 숙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숙주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고유 숙주라는 것이 있는데 definitive host란 말이 있는데, 특정한 숙주에서만 기생충이 지속적으로 기생하면서 성적으로 발육, 성숙할 수 있는 숙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지 달아나서 다음 세대에 알을 낳건 애벌레를 낳건 낳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숙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기생충은 어떤 꼭 특정한 숙주에 들어가야만 어미벌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어미벌레가 돼서 새끼를 낳는다든지 알을 낳는다든지 하는 건데, 꼭 어떤 특정한 기생충, 그 숙주에만 들어가서만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해충. 사람 해충을 이제 다른 동물이 먹었을 때는 어미벌레가 못 돼요. 애벌레로만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감염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유 숙주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종숙주란
다른 개념의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구별해서 씁니다. 파이널 호스트란 말을 쓰는데 기생충이 지속적으로 기생하면서 성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모든 숙주를 얘기해요. 모든 숙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간디스토마, 간흡충은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해서 모두 어미벌레가 돼가지고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회충은 사람한테서만 어미벌레가 될 수 있는데 이 간흡충 간디스토마는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한테서 모두 여러 동물에서 여러 종의 동물에서 어미벌레가 될 수 있고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고유숙주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거는 여러 종인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파이널 호스트라는 종숙주라는 개념을 써줘요. 그 다음에 중간숙주란 말은 인터메디 호스트란 말인데 기생충이 성숙 발육하기 위해서 유충의 단계를 꼭 거치하는 숙주를 중간숙주라고 그래요. 중간숙주를 거치지 않으면은 어미벌레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간지스토마는 뭘 먹어야 감염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물고기를 먹어야 감염이 될 거예요. 민물고기 속에 애벌레가 들어있는 그 애벌레를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럴 때 사람에게서 어미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미벌레가 되기 위해서 민물고기에 들어가서 애벌레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물고기에서 애벌레로 성장해야만, 성숙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미벌레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간흡충은 알을 낳는데 알을 사람이 먹었을 때 어미벌레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꼭 민물고기를 거쳐서 사람에게 들어와야만 사람에게서 어미벌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중간숙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성숙 발육하기 위해서 유충의 단계를 꼭 거치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게 기생충 병이라는 것은 기생충과 숙주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얘기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람 회충은 사람이라는 그 종에만 들어가야 어미벌레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숙주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호스트 스페시피시티라는 말을 써요. 숙주가 아주 독특하게 딱 있는 것. 이런 것을 숙주 특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나 사자나 사람이나에게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그 반디스토마 간흡충은 이게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가 전부가 다 감수성 숙주예요. 어미벌레가 될 수 있는 감수성 숙주이고 호적숙주예요. 물론 고유숙주도 호적숙주죠. 그다음에 이런 걸 자연적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숙주란 말도 써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이 반대의 개념. 어미바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비감수성, 비호적 숙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숙주가 어미벌레가 되기에 적당한 것을 감수성 숙주, 또는 호적 숙주, 어미벌레가 될 수 없는 그런 숙주를 비호적 숙주, 비감수성 숙주 이런 말을 써줘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진화라는 게 기생 생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생 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옛날에 빅뱅 있고 뭐 저 기독교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이 창조해 줬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창조물이 적당하게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전부가 다 자유생활을 했을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처음부터 기생충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생충이 됐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건 아주
그 좀 괴상한 또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떠다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동물에게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종족을 퍼뜨리는 데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윈의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그래요. 자연 선택이라고 그러는 것은 동물인 생물은 모든 것을 번식하는 기준에 둬요. 번식을 해야 되는데 번식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생충이 자외생활하는 것보다 기생생활하는 게 편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을 거쳐가지고 아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미벌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생충이 됐을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진화가 된 것이에요. 진화가 되면서 발이나 머리, 이 발이나 손이나 사람이 손발이겠지만은 다리 같은 것이나 날개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회충 같은 게 그런 게 있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데 이것들이 인체 내에서 또는 그런 숙주 내에서 살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건 더 나쁜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해가 될 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애고 그 대신에 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생식기 계통은 엄청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기생충이 대충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좀 소위 진화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기관은 퇴화되고 기생생활에 필요한 기구나 조직은 고도로 발달되었으며 특히 생식계는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막이나 또는 흡반이나 이런 기구들이 이런 좋은 예고,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이 우리 체내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작동하는 우리 방어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체의 방어 메커니즘. 그러니까 세포가 나와서 죽이려고 한다든지 항체가 나와서 죽이려고 그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래 살아남는 거예요, 기생충은.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소위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미생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보면은 그 기생충이 인체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 면역 글로불린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는 해로우니까, 기생충에게는 해로우니까 이것들을 분해시켜버리는 효소를 만들어서 내놔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들의 생산도 유전자 수준의 기능적 진화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감수성 숙주, 비감성 숙주, 그다음에 보유 숙주라는 것은 가축과 야생동물의 기생하여 발육 성장하여 사람에게 감염원이 되는 숙주를 우리가 보유 숙주라고 리저브 호스트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간 디스토마 같은 경우 개나 고양이, 그래서 어미벌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감염이 돼 있으면은 얘들로부터 다시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 얘를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 세계에서도 기생충이나 이런 세균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인체의 질병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리저브 호스트, 보유숙주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기생충 학에서는 기생충을 옮겨주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이라는 거예요. 충자란 이제 기생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연장 숙주 또는 운반 숙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개나 고양이한테 사는 기생충이 있어요. 회충 같은 게 있어요. 개 회충, 고양이 회충. 이런 것들은 쥐한테 들어가면은 쥐에서는 어미벌레가 뭐 어때? 애벌레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숙주가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쥐가 애벌레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이 쥐를 잡아먹었을 때에 이 애벌레가 고양이한테 들어가서는 다시 거미벌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의 유충이 우연한 기회에 한 생물에 들어와 발육 또는 번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적당한 숙주를 만나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는 다시 거미벌레가 돼요. 그럴 때 그런 숙주를 우리가 연장 숙주 또는 운반 숙주란 말을 써줘요. 이게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한테 있는 해충들이 사람에게 감염돼요. 애들한테나 감염이 됐을 때 그런 그 병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생충을 크게 나눠서 사람 몸 안에 사는 기생충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기생충이 있는데, 외부 기생충은 머리니나 찐득이 같은 거 이런 거 몸에 붙어 있는 것들, 이나 모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부 진드기라고, 외부 기생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다음에 생활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생활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기생충이 발육 성숙하여 완벽하게 일생이 이루어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기. 예를 들어서 곤충의 예를 들면은 알, 애벌레, 번데기, 거미벌레, 이게 한 사이클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생활주기라고 해요. 한 생활주기란 말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어떻게 암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애벌레를 거쳐서 어미벌레가 돼서 어미벌레가 다시 알을 낳는데 그때까지를 한 생활환이라고, 생활주기, 생활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기생충 유형들을 보면은 뭐 이제 살아가는 형편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돼요. 편성 기생충이라는 것은 편성이라고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전적으로 숙제에 의존하는 기생생활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은 뭐 썸머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성기생충이라는 것은 자유생활 또는 기생생활을 할 수 있는 기생충. 자유생활을 하다가 사람에게 감염됐을 때 사람 속에서 기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가시아메바라는 것이 사람 눈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기생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선충이라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생활을 하다가도 사람에게 감염되면 기생생활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우연기생충이라는 것은 우연인 기회에 인체에 도입되어 기생충이 된 이제 어미벌레가 되는 경우. 보통은 안 되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감염이 돼서 이제 어미벌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생충들이고, 그다음에 이소 기생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소 기생 생활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유의 기생충마다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간디스토마 간흡충은 간에 기생하는 거예요. 창자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간에 기생해요. 그다음에 폐흡충 페디스토마는 폐에 기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기생하는 것들이 고유의 장소를 이탈해서 다른 장기에 가서 기생하는 수가 있어요. 보통은 다른 다른 단계에 가서 기생할 때에는 거미벌레가 못 되고 아주 좀 뭐라 할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도 늦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가서도 거미벌레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미입이나 그다음 유기생이라는 것은 음식물에 섞여 들어온 충난 유충 또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감염은 안 되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연히 이런 것들이 그냥 검사했을 때 대변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거를 유기생이라는 말을 써. 슈도 파라사이티즘 또는 스포리우스 인펙션이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간의 소에는 이 간질이라는 기생충이 살아요. 근데 간에 알을 낳는데 사람들이 생간을, 소고기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간첩 이런 거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먹었을 때 그 알이 사람의 대변에 우연히 대변 검사에서 그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감염된 게 아니라 그 간질이라는 그 기생충이 간 기생충 알이 속 간에 섞여 가지고 사람에게 섭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감염이 아니고 가짜 감염이다. 그래서 유감염이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내부 기생충, 외부 기생충. 여러 가지 종류의 기생충이 동시에 기생하는 것을 다기생.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돌아다니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변이란 말이 있는데 흔히 단세포 동물인 원생동물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지라메바 같은 것은 대장에 기생하는데 이게 이 조직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서 저쪽에 들어가는 게 뇌나 간 많이 가는 게 간이에요. 간이나 폐나 뇌로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생동물이니까 단세포 동물이잖아요. 단세포 동물이 다른 데 가서 또 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암세포는 어떻게 해요? 세포 한 개가 가가지고 번식하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메타스타시스란 말을 써요. 변이란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기생충의 생물학적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생충도 살아가는 생물이니까 성장과 번식이 필요한 모든 대사 활동과 이런 것들을 영양분을 꼭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고 분비 배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자극 전달과 반응이 전부 다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생식인데 이건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무성 생식도 있어요. 사람은 유성 생식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고 암수가 한 몸인 거 있고 자웅동체, 암수가 딴 몸인 거 자웅이체. 그다음에 알을 낳는 거 있고 애벌레를 낳는 거 있고 그래요. 분류는 기생충의 분류는 개, 문각, 목과 속종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생물학 시간에 배운 거고 이제 우리가 기생충을 학명으로 부를 때는 국제동물 명명 규약에 따른 이 명명법이에요. 바이노미얼 노멘클레이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내 이름은 민이고 성은 민이고 이름은 득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명명이에요. 바이노미얼 노멘클레이처 그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충은 아스카리스 umbilicoides 린네우스 1758이란 말이 써져 있는데 여러분 다른 뭐 생물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이건 전부 이 생물의 이름은 이게 라틴어로 써져요. 라틴어 써주는데 이태릭체로 써주고 이 명명한 사람은 린네라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린네라는 스웨덴 사람인데 린네는 스웨덴 말이고 그걸 라틴어로 바꾸니까 린네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린네우스로 바꾸고 그 명명은 이제 해를 1758년으로 표기해줘요. 정말 여러분들 다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생충 감염과 역학인데 기생충이 그러면 어떻게 병든 이 감염된 개체로부터 어떻게 건강한 개체로 옮겨가는가. 그게 지금 그게 전파예요. 그러니까 감염원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감염되는 것은 아까 간흡충 같은 게 간지스토마 경우에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같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염 동물도 같이 승해요. 그걸 보충 숙주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보유 숙주 또는 보충 숙주. 이게 감염된 환자나 또는 감염 동물에서 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보충 숙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걸 감수성 숙주, 감염원이 감수성 숙주로 넘어가는데 그 전파되는 양상은 물을 통해서 가거나 땅에 나와서 땅에서 해가지고 채소를 통해서 가거나 그다음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그다음에 폐류를 다슬기나 우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성숙해가지고 일로 옮겨가거나 곤충을 통해서 말라리아 같은 것은 곤충을 통해서 됩니다. 그다음에 주사 바늘을 통해서나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전파 양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염원에서 감수성 숙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놓으면은 예방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나 예방이나 관리는 감염원을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감염원 그러니까 옛날에 그 흑사병 같은 경우는 성을 아예 딱 격리시켜 버렸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AI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은 격리시켜줘요. 네? 우리가 지금 개나 고양이도 같이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나 보충 숙주를 격리시켜 주는 거예요. 격리시켜주고 이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뭐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공기감염인데 공기감염은 기타 해석에 해당될 거예요. 이쪽에서 건강한 사람이 지금은 예방주사 맞고 마스크 쓰고 나돌아다니지 않고 사람 많은데 가지 않고 이런 것이 이게 감수성 숙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기생충이나 그러면 감염병 이런 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염원 전파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에게 어떤 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요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보면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구 감염, 입을 통해서 들어온다 해서 경구, 경피는 피부를 통해서 경유한다 해서 경피, 호흡기 그건 뭐죠? 호흡기를 통한 거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질병, 성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병, 성병 같은 것은 대강 성기죠. 그다음에 엄마의 폐반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있고 수혈할 때 잘못돼서 들어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같은 것은 곤충의 매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이 감염될 수 있는 보충 또는 보유 숙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것. 동시라기보다 한 시간이 아니라 같이 감염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즈노시스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것은 척추 동물과 이게 아까 간지스토마 같은 것은 척추 동물 개나 고양이와 사람의 자연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동물 실험실에서 억지로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민물고기나 뭐나 이런 것들 먹음으로써 감염되는, 전파되는 질병과 감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조류독감 같은 것은 조류 척추동물입니다. 조류한테 게 사람에게 감염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는 조류독감 때문에 몇 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구제역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반려동물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간흡충증이라는 것은 간지스토마, 개 심장 사상충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개들의 심장에 기생하는 개 심장 사상충인데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니사키라스라는 것은 그 바다에 사는 포유류 동물들인데 이건 좀 이따 나오게 한번 얘기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사나 간호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한 하나의 종이 동물만 취급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취급하는 수의사예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여러분들이 간호사 되실 분들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인간이나 사람이나 한 종만의 동물만 취급하는 수의 간호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 그림인데, source of infection, 감염 원이 어떻게 해서 건강한 그 사람이나 동물에게 감염이 되는가. 이게 감염원의 세균이나寄生충이 장으로 나가고 피로 나가고 침이나 눈물로 나가고 오줌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온 것들이 절지동물이나 동물이나 선천적으로 또는 직접 감염, 직접 접촉이나 물이나 음식이나 토양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들어오는데, 입으로 들어오는 경우, 피부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피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것이 예방들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이 질병의 전파 경로를 알아가지고 하나씩 차단해 주는 게 예방법이고 관리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역학에서 유병률, 현재 발병한 일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 감염되었다라는 게 prevalence란 말을 쓰고, 발생률은 일정 기간 중에 일정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 수를 나눠주는 것. prevalence란 말, incidence란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endemicity, 풍토병 endemic disease라는 것. 일정 지역에 감염 질환이 중간 정도로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유역에 이 간지스토마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그래. 그렇지만 그게 확 퍼져 있지는 않고 중간 정도 어느 정도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풍토병이란 말을 써요. 풍토병. 그다음에 유행이라는 것은, 에피데믹이라는 것은 독감이 갑자기 한번 쫙 홍콩 독감이 확 퍼졌다든지 할 때 우리가 유행이라면 에피데믹이란 말을 쓰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팬데믹이란 말을 쓰고 그래요. 아무튼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이 이게 토착성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생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지스토마, 간흡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기생충 대표는 간흡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흡충은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민물고기를 그물 투망질이나 뭐나 해가 민물고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초고추장에 찍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들도 그 빙어 잡아가지고 빙어를 초고추장 찍어서 날로 먹잖아요. 전부 다 그 빙어에서도 간흡충의 애벌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식습관, 그다음에 기후 조건, 중간 숙주, 매개체 이런 것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간흡충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확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그걸 풍토병이라고 해요. 간지스트만은 우리나라의 풍토병이에요. 그다음에 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되고 기생충이 들어오는 경로는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오는 거, 피부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절지동물에 물려서 들어오는 거, 호흡기나 태반, 성기, 결막, 수혈, 혈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생충 입장에서 보면은 기생충의 탈출 경로라는 게 있는데 기생충이 자기 어느 숙주 안에서 혼자만 살아있고 거기서 알 많이 낳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생충 입장에서는 자손을 밖으로 많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기생충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탈출이란 말을 써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탈출 경로라고 그러는데 기생충이 감염된 부위에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진단에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재료를 채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탈출 경로를 우리가 찾아내면은 감염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그 소위 샘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파 양상으로 구분한 우리나라의 이제 기생충 보면은 물을 통해서 되는 게 남불피모충이나 이게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아직도 이질아메바는 거의 없어졌죠. 토양매개 기생충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해충, 편충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폐류매개 기생충인데 간흡충, 폐흡충, 간지스토마, 폐지스토마인데 이것들은 어미벌레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폐류라는 게 스네일인데 이 조개 종류, 고등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애벌레로 탈바꿈하면서 거기서 무성 번식을 해요. 알 한 개가 소위 고등이나 새우렁이라는 데 들어가서 수만 개의 애벌레가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애벌레 된 것들이 다시 가지는 이제 또 다음 제2 중간 숙제에 들어가지고 거미벌레가 되는 거고 어육맥의 기생충들이 있고 곤충맥이라는 것은 말라리아나 개심장사상충 그다음에 접촉 전파되는 것이 질폐모충이나 오음이 있어요. 질폐모충은 성병이에요. 딜코모나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성적 접촉에서 옮겨진 거고 오음은 그 피부를 통해서 옮기는 거고 그다음에 요충인데 요충은 우리나라 애들한테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결혼하다 보면은 애들한테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뭐 마찬가지 것들은 소화기, 담독에, 폐, 중추신경, 순환계, 피부, 옴, 눈, 생식기, 질, 기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생충이 어떤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가 보면은 기계적 장애가 있어요. 피부 손상을 시키면 오음인데 굉장히 가려워요. 오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충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간혹 근래에는 소위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인데 외국 여행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유입되는데 이거는 사과만 씩게 주먹만 씩게 사과만 씩게 이런 큰 포낭을 만들어요.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크니까 간에 들어가면 간이 눌리고 폐에 들어가면 숨이 차고 심장 같은 것은 뭐 말할 것이 아주 큰 그런 피해를 입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세포 및 조직 파괴는 이질아메바 같은 것은
조직을 파괴, 장벽을 헐어가지고서 다시 사람의 이제 기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고, 만성이염증이나 유가종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미 독이랄지 과민 반응이 있는데 곤충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기생충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일어날 수 있고, 영양분 손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숙주를 조종한다고 그래요. 숙주의 행동이나 정서를 변화시키고 매니퓨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니라 폭소포자충이라는 게 있는데, 고양이가 동숙주예요. 고양이가 동숙주인데 거기서 나오는 포낭이라는 그 애벌레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오면은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 감염이 돼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강의가 나올 거예요. 아주 엄마가 감염되면 태아가 기형아가 나오고 죽어서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쥐한테 들어가면은 쥐에서도 감염이 되는데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감염된 이 쥐가 이 기생충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건 실험에 의한 거예요. 미로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고양이 대변이나 냄새 나는 것도 중간에 놔두면은 정상적인 쥐는 그걸 피해 댕겨요. 피해 댕기는데 감염된 쥐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감염된 기생충이 쥐로 하여금 빨리 고양이한테 먹혀가가지고 종숙주니까, 고양이가 종숙주니까 거기서 어미벌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미벌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숙주를 고양이에게 먹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염된 이 기생충이 그 쥐를 조종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예도 캘리포니아 이런 물가에 사는 이런 새들의 디스토마가 있어요. 흡충인데 흡충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흡충이란 말이 좀 서투르니까 내가 디스토마란 말을, 맞지 않은 말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디스토마에 새에 그런 디스토마가 있는데, 이 대변을 보면은 물 속에서 떨어지잖아요. 물새니까. 떨어지면 그걸 물고기들이 잡아먹어요. 물고기 속에서 애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송사리, 이제 송사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송사리들이 감염이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나도 낚시를 좀 가봤지만은, 물새들이 날아가면 고기들은 전부 다 깊이 숨어요. 물사 때 안 잡히려고. 당연히 안 잡히려고 그러면 숨죠. 그런데 이놈들은 유유히 물 표면으로 이렇게 헤엄쳐댕겨요. 왜냐하면은 새한테 잡혀 먹혀야 새 속에서 어미벌레가 되니까 이 기생충이 송사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숙주를 조종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는 거. 기생충 감염의 진단 치료는 이제 그때 봐서 기생충이 탈출하는 거, 어떻게 탈출하는가 이런 것들 보고 감염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둘 것은, 보통 우리가 장내 기생충, 위나 소장이나 대장에 기생하는 것들, 간에 기생하는 것들은 배변을 통해서 기생충에 무슨 관계되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은 배변을 검사하게 돼요. 이제 그럴 때 배변 내에 예를 들어서 간디스토마가 간에 10마리 있는 사람하고 100마리 있는 사람하고 나오는 알 수가 다를 거예요. 알 내놓는 것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소위 대변 1g 내에 충란이 몇 개나 있는가라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변 1g 내 충란 수를 EPG라고 해요. 에그 퍼 그램. EPG란 말 써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EPG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정량 검사예요. 정성 검사는 있다 없다만 검사하는 거고, 정량 검사할 때 이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면역학적 진단법은 요즘 뭐 PCR 이런 거 많이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나온 건데, 감염은 감염 보충 숙주에서 뭘 통해서 건강한 숙주에게 오는가. 그래서 기생충 감염 예방과 관리에는 감염원을 처치해주고, 아까 얘기한 이 그림에서 감염원을 처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AI나 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게 걸리면은 이 닭이나 소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잖아요. 감염원을 처치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격리시켜주고, 코로나 환자 격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파 인자에 제거를 해주는 거고, 무엇이 전파해주는 거? 보건교육에서 조심해라, 예방접종하고, 그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은 프리벤티브 케모테라피, 예방 약물 치료를 해요. 좀 나오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말라리아가 있어요. 말라리아는 예방 약물 치료를 해줘요. 군인들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로로퀸이라는 약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그 말라리아를 치료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못 나가니까 그렇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어디로 이렇게 기생충병이 들어 있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무엇을 먹고 가야 됩니까? 무슨 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방주사는 어떻게 맞아야 됩니까? 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방접종이나 예방약물 치료에 속해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게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건 우리나라가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게 감시나 차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감시나 차단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명령 등 강력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안한데 이게 쉬었다 하는 것보다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3, 40분 조금 더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열대의학과 소해 열대병이라는 거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충, 요충, 회충, 편충, 십이지장충, 동양모양선충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생충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살만해지면서 이런 병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가 생기면은 이거는 케이스 레포트 갑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중남미 아직도 그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는 돈 있는 나라가 돈 대주니까 그 나라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런 거 우습게 지내고 보고 열대 소외시켜 놨던 것들이 사실은 저개발 국가나 빈민가에서는 아주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도와주자 하는 게 WHO 개념이에요. 그래서 2007년에 14종을 선정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기생충 질환이 8종이고, 미생물 감염이 트라코마나 또는 댕기열,
한센병이 레프로시예요. 그런 것들 합쳐서 이거는 6종, 14종이 그런 것을 그래도 우리가 WHO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충인데 옛날에 유명했던 기생충이에요. 회충은 사람은 소장에 살다가 그다음에 거미벌레가 돼가지고 알을 낳으면은 알이 그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세식 변소를 쓰지만 옛날에 수세식 변소를 쓰지 않고 개인 변소를 이렇게 쓸 때에 그것을 거름으로 썼을 때에 그게 알이 그 거름 속에 섞여 가지고서 거기서 성숙해요. 그러니까 막 나온 알은 여러분들이 생계란으로 생각하면 돼요. 날계란으로. 날계란을 깨봐야 병아리가 안 나오잖아요. 토양에서 성숙한 것은 그 속에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들어있는 이 알이 한 달, 2달 되는 건데 이걸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경구 섭취죠. 경구 감염했을 때 사람 몸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작은 창자에서 부화해 가지고 또 이게 좀 복잡한데 심장이나 폐를 거쳐서 기관지 식도로 갔다가 다시 소장으로 내려와요. 이제 지금은 없으니까 좀 거의 없으니 우리나라에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정도만 알려드릴까 합니다. 소장에 가서 거미벌레가 되는 그런 기생충인데, 그러니까 토양에서 충란이 이게 이제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토양 매개 기생충이란 말을 써줘요. 이거는 경구감염, 채소, 딸기, 흙놀이에서 우리 충란이 사람에 감염돼서 그러는데 대표적인 토양 매개 기생충이라는 거. 요새 많이 쓰는 알벤다졸이라는 약이 있어요. 한 번 먹으면은 되는 그런 기생충들입니다. 이건 라오스에서 갔을 때 우리가 라오스 지금 이쪽 두 사람은 라오스 의사들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검사해가지고 약을 먹이고 대변을 전부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뽑아낸 이거는 회충, 이거는 촌충, 조충이라는 거. 예, 회충. 이게 10cm니까 거미벌레가 한 30cm 돼요. 물론 몇 사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옛날에 나온 것이 1950 몇 년도에 나온 거에 한 600마리인가 700마리 정도 나온 게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나온 건데, 이저 바가지로 한 바가지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제 애기 소녀한테서 나온 건데, 창자가 맥혀가지고, 이 정도 되니까 사람의 소장에 기생하는데, 창자가 맥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맥히니까 급성으로 이게 응급실을 통해서 와서 수술 받아가지고 처치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고래회충 감염인데 고래회충 감염은 이게 그 어미벌레가 고래나 돌고래나 바다표범이나 물개 위에 주로 위에 기생하는 회충 종류예요. 회충 종류들인데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 이제 이것들이 알을 낳으면은 알이 바다에 나와가지고서 바다에서 성숙해가지고 유충으로 나와서 그것들이 소위 갑각류나 플랭크톤이라고 우리가 하죠. 새우들 있잖아요. 요새 크릴새우가 많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여자들 화장품에 크릴새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크릴새우 오일 뭐 이런 거 그게 갑각류예요. 플랑크톤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탈바꿈을 해요.
그것들을 오징어나 고등어나 광어나 도다리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어요. 낙지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어가지고 거기서 또 탈바꿈해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고래나 돌고래나 바다표범이나 물개나 이런 바다에 사는 포유류들이 잡아먹으면은 그 속에 가서 다시 어미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데 이 중에서 이 유충보다 이 해산 어류에 들어있는 것을 사람이 생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회 잘 먹잖아요. 그죠? 바다 강릉같이 경포대 가서 먹는다. 횟집에서 부산 가서 회를 먹는다. 좀 서해 남해안 가서 여수 목포 가서 회를 먹는데 그럴 때 먹는 회 종류는 거의 모든 어종에 다 감염돼 있어요. 내가 이제 실습 볼 때, 의학과 애들 실습 볼 때 우리는 이 냉장이죠. 냉동 아니고 냉장 고등어를 실습 때 써요. 배를 갈라가지고 근육이나 이렇게 상자나 근육을 보면은 아주 꿈틀꿈틀하는 하얀 이런 그 소위 애벌레들이 보여요. 그 애벌레들을 우리가 소위 아니사키스란 말을 써요. 고래충, 유충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들을 사람이 먹었을 때 감염이 돼요. 이게 사람의 위나 장을 뚫고 들어가서 소위 바말 같은 이런 그레뉴로마, 유과종이라는 것을 형성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산, 제주도, 남해안, 동해안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내시경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들어가서 유나 이게 한 2, 3cm씩 돼요. 애벌레가 2, 3cm 되는 애벌레가 장벽을 뚫고 들어가면은 유벽이나 장벽을 뚫고 들어가면 통증이 생겨요. 급성 통증이 생기면은 그것을 뽑아 이제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들여다 보면은 꿈틀꿈틀하고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걸 뽑아서 빼내면은 그게 바로 치료예요. 진단도 되고 치료도 돼요. 그런 형태의 감염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감염돼요. 그러니까 1년에도 몇백 명씩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원인 기생충은 바다 포유동물의 회충이에요. 주로 고래회충, 물개회충들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 유충이 바다 생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어종에 유충으로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동해안은 조금 깊은 데가 있지만 서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그렇게 깊은 고기가 아니에요. 깊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붕장어, 오징어, 광어, 고등어, 조기, 낙지 이런 것들 소화기와 근육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혹시 그래서 회 먹을 때 회 생선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유충들은 회백색으로 2 내지 3cm밖에 안 되고 아주 가늘어요. 0.5cm, 5mm인데 어찌요? 이 폭이 0.2 mm일 거예요.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게 소위 이 근육 사이에 이런 결체 조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같은 거, 근육막 같은 거. 이런 데 끼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대로 안 씹어 먹었을 때 감염이 되는데 주로 생선회예요. 주로 생선회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옛날에 감염돼가지고 처음 발견된 케이스는 김장할 때에 아주머니가 김장 속에 생태나 낙지나 이런 걸 넣잖아요. 그거 넣었는데 그 속을 이 배추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한두 시간 후에 목이 하도 따가워서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와서 응급실에 와서 목이 따갑다 해서 보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보니까 벌레가 뚫고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많은 것들인데 보면은 인두, 식도, 유벽, 소장, 대장 등 주로 소화기계통이고 급성 감염은 섭취 한 2시간 또 한 10시간 목구멍서부터 상복부 독 이제 위장이나 십이지장이나 이런 데까지 이런 데에 주로 오고 만성 감염은 이렇게 아픈 것을 참고 버티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만성으로 돌아가는데 애벌레가 위벽을 뚫고 예를 들어서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리 잡기보다 근육이니까 딱딱해서 멀리 못 가고 거기에 있으면은 사람은 사람의 모든 이 방어 시스템이 감염에 대한 방어 시스템 작동해요. 그럼 벌레 주위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나 뭐나가 모이고 그래가지고 단단한 유과종 형태를 이루어요. 유과종 그래뉴로마를 형성해요. 옛날에는 이게 위내시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암 덩어리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가르고 이걸 덩어리를 빼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애벌레가 나오더라. 이런 건데 지금은 거의 다 암세포나 뭐나 조직 검사를 위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만성복통, 소화불량. 그래서 급성감염 내시경으로 관찰 제거, 만성감염 유과종의 조직 검사, 유과종 이제 제거하는 거고 예방은 가급적 생식을 피한데 좀 큰 고기들은 깊은 데서 살잖아요. 깊은 데 살기 때문에 조금 그 근육 같은 것은 큰 고기의 근육은 아니사키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작은 고기에 좀 더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걸 냉동 처리를 영하 20도에서 한 5일 정도 냉동했다가 그대로 잘 놔둬서 해동해서 회로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농담이지만은 이제 유충은 한 마리가 한 생체, 한 개체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상처를 입게 되면은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혹시 씹다가 상처라도 나게 되면은 살아남지를 못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를 썰 때 좀 얇게 썬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괜찮으리라고 생각. 우리나라 하여튼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회 접시 애벌레 지금 이런 데가 애벌레 보입니다. 이거는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에서 보이는 애벌레들이에요. 그다음에 유인내시경으로 봤을 때 뚫고 들어가는 애벌레예요. 끄집어내니까 들어간 부분이 뻘겋고 여기는 그래요. 이게 한 3cm 거의 3cm 되겠네 이거. 그다음에 요충은 여러분들 우리 애들도 그랬었는데 사람의 대장에 기생해요. 대장에 기생하는데 알을 낳을 때는 항문까지 나와요. 항문 주변까지 나와가지고 항문 주변에 주름살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가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알을 낳는 시기가 주로 밤에 나와요. 조용할 때 사람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애들한테 감염되니까 주변에 알 나와가지고 충난을 낳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면은 처음에 날계란이 아주 대여섯 시간이면은 애벌레가 들어있는 감염될 수 있는 충난이 돼요. 아주 성숙해가지고 발육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먹으면은 감염이 되는데 애들인 경우 항문이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한 1cm, 거미벌레는 암컷은 1cm가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얘가지고 넘어가는데 우리 애들도 보면은 자다가 칭칭거려서 옛날에 항문 열어보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애들이 칭칭대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해요. 나가서
흑장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는데, 가려우면 애들이 손으로 긁을 수 있잖아요. 긁고 아침에 배고프다 그 손으로 알이 묻은 손으로 빵을 먹잖아요. 이제 엄마 아빠 다 뽀뽀도 하고 다 그러다 보면은 온 식구가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식구가 감염돼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돼요. 야간에 항문 주변으로 이동을 산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스카치 테이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딱 펴가지고 항문 주변을 한 번만 딱 해가지고 또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검사하면 이제 검사할 수 있는데, 모든 치료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알벤다졸을 같이 먹어요. 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먹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알들이 흩어져서 이부자리나 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먹는 게 필요하고, 속옷이나 이부자리를 잘 빨고 말려서 잘 말려야 돼요. 특히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감염되면은 그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인데 이게 한 1cm가 넘어가요. 이게 용케 대변에서 나온 알인데 이렇게 애벌레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먹으면 바로 감염이 돼요. 이게 스카치 테이프를 써서 돼. 슬라이드 위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이 끈적거리는 부분을 항문에다 한 번만 딱 대고 그래서 다시 딱 덮어가지고 와서 검사하면 돼.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라오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 간흡충이에요. 간흡충은 간의 기생에는 흡충인 디스토마인데 3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고양이 간흡충, 하나는 태국 간흡충, 하나는 한국에 있는 간흡충. 한국에 있는 간흡충 크로노키스 시넨시스라 해가지고 일본, 한국, 북한은 지금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중국, 남부, 베트남, 이게 라오스예요. 이게 라오스.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이런 식으로인데 이쪽에가 있고 타일랜드 오피스톨키스 비베리나 태국 간흡충이라고 해요. 이게 태국인데 태국 간흡충도 이쪽에 이렇게 같이 겹쳐 있어요. 베트남까지 이렇게 같이 겹쳐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간의 담간의 기생이에요. 사람 간의 담간의 기생이에요. 뭐라고 그러셨나? 이게 사람의 간에 기생하는데 고양이나 개가 또 보충 숙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알을 낳으면은 담관을 따라서 소장, 대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해서 알이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새우롱이라는 데 들어가서 1차 탈피를 해요. 한 번. 그래서 여기서 무성 번식을 하게 돼요. 무성 번식을 해가지고 수천 개, 만 개까지의 알 하나가 그 애벌레가 수천 개 내지 만 개로 이제 번식은 이제 늘어나는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라나가지고 이게 탈피하고 이제 꼬리 유충이라는 게 돼요.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데 꼬리 유충이라는 데 가지고서 민물고기에 들어가요. 민물고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피낭 유충이 돼. 이제는 안정적으로 피낭 유충이 돼요. 이 피낭 유충을 우리가 보통 이걸 날로 먹잖아요. 많이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빙어까지 그 날로 먹는 거니까 이게 사람에 들어가서 어미벌레가 돼요. 이제 이런 그 생활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다슬기예요. 다슬기인데 이거 폐류예요. 새우렁이라는 것도 폐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폐류 매개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이게 폐류에 들어가 가지고서
여기서 번식 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꼭 애벌레가 이걸 지나지 않으면은 거미벌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중간속주, 제2중간속주, 새우렁이 제1중간속주, 민물고기가 제2중간속주. 그 중에서 참붕어라는 것이 있어요. 참붕어라는 게 아주 좋은 숙주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에 대충 검사를 해보면 참붕어는 거의 다 나와요. 간흡충에 애벌레가. 소위 이 신항유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먹으면 감염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애벌레, 거미벌레가 이렇게 이게 있는데 한 1.5cm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고환이에요. 올키스예요. 올키스인데 이게 클론이 돼 있어. 가지처럼 뻗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예요, 이게. 근데 태국 간흡충이나 이거는 고양이 간흡충인데 덩어리져 있어요, 고환이. 고환이 가지처럼 나무 가지처럼 쳐져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제가 이게는 2014, 5년도에 우리나라 하천을 조사한 것들이에요. 이게 한강 유효 수계고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인데 낙동강이 가장 지금 간흡충 감염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기생충 감염률이 1.5 내지 2%예요. 1.5 내지 2%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간흡충이 1.5 내지 2%예요. 거의가 다 간흡충 감염이에요. 간디스도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낙동강 유역은 뭐 제일 유명한 지금 소위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은 토착 그 기생충병이에요. 토착 지역이고 토착 이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한 2%도 안 되는 기생충 감염률이 전부가 다 이 간흡충으로 감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염률이 높은 기생충은 간흡충. 다른 기생충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말라리아가 좀 있지만은 그 말라리아는 간흡충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요 위에가 입이고 여기가 지금 왜 디스토마란 말이 틀린 말이냐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위쪽에 입이 하나, 이쪽에 배 쪽에가 하나, 두 개가 이게 좀 입처럼 생긴 것이 있어가지고 모노디 두 개의 입을 스토마 입이란 뜻이에요. 이는 둘이란 뜻이고 입이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입은 사실 위에 거 하나고 이거는 그냥 빨판이에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디스토마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디스토마란 말을 안 쓰고 한 흡충이란 말을 써요. 이게 흡반이 있으니까 흡반이 이 두 개나 있으니까 흡충이란 말을 쓰고 있고 이거는 한국에 기생하는 이런 간흡충인데 보면은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이걸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그 그림에는 간흡충 크로노키시네시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간흡충은 이 고환이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간흡충이 아니니까 크로노키시네시스가 아니라 이건 오피스톨키스 비비리나 페리니우스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냥 간흡충이란 말은 써도 돼요. 그 말은 크로노키시네시스란 말은 틀렸지만 이렇게 성충과 충란이고 그 다음에 알의 특징이 이렇게 요거에 아주 특징적인 건데 이렇게 어깨가 알의 어깨라고 그래요. 난개 뚜껑이라고 그러는데 뚜껑에 우리가 양복 입을 때 뽕이 있다고 그러죠. 그 뽕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기생충 충란의 아주 특징적인 모양이에요.
원인 기생충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간업종, 태국이나 이게 라오스나 이런 데는 캄보디아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그런 데 가실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날로 생선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5대강 지역 모든 하천 지역에 특히 낙동강 지역이 유행 지역이고, 잉어과 민물고기 생식을 할 때 또는 조리로 오염된 도마나 행주, 물고기 만진순, 생수 섭취할 때 이렇게 되고 간에 가서 여러 가지 병변을 일으키는데 동양화돼요. 이제 식욕부진, 야맹증, 설사, 황당, 힘오면 간경화, 복수 기도 하고 간세포암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는 대변 검사에서 충남 검사해 가지고 프라지관텔이란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이 있어요. 이거 아주 잘 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약이에요. 이걸 먹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민물고기 익혀 먹게 행주나 토마토리 지역사회 검진 및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참붕어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붕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유선형으로 매우 날씬합니다. 이거는 돌고기.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많은 고기들인데 이게 회로도 잘 먹는 고기들이에요. 납자루, 그다음에 중고기, 몰개.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 그림인데 한국 저기 하얼빈 옆에 조그만 동네인데 조선족이 많이 사는 데인데 낚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대변을 보면 대변이 물로 들어가요. 물로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새우렁이 충란을 먹고 충란에서 나온 아까 꼬리 유충이 밖으로 나와서 민물고기에 들어가고 민물고기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날로 먹으면 감염되고 다음에 대변을 또 보면 또 이렇게 여기서 소위 라이프 사이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보면은 거기 중국, 한국, 조선족 개고기도 팔지만은 김밥도 팔고 그런데 붕어회 14위안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날로 묻혀서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감염이 우리 조선족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먹습니다. 라오스 애들이 이렇게 메콩강가에서 만지는 거, 애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감염이 돼요. 폐흡중은 폐디스토마예요. 폐디스토마인데 폐기생하고 가래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얼갱이 다슬기죠, 그죠? 다슬기가 제1 중간속죄예요. 제2 중간속죄는 민물개나 가재예요. 그래서 이거를 민물개나 가재에서 이게 피낭 유충이 돼서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것에서 나온 애벌레를 먹으면 다슬기에서 나온 애벌레는 절대 어미벌레가 안 되고 개나 가지에서 나온 피낭 유충을 먹어야만 어미벌레가 돼요. 이거는 어른들은 간장게장, 민물게장, 민물게장 먹고 감염이 되고 애들은 가재 잡아먹고 감염이 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전라남도 독일도 가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산 윤선도 선생이 집거하던 데인데 거기가 아직도 만연 지역이에요. 폐업종. 그리고 전라남도 해안, 경상도 해안 쪽 이쪽으로도 약간 폐업종의 유행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라오스에서 폐업종 조사할 때 쓴 거고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나 개가 개 또는 가재가 서식할 만한 지역이죠. 그죠? 가재입니다. 개고 이게 피낭 유충이에요. 개한테 감염시켜서 폐를 떼낸 건데 이런 데 감염돼 있고 이런 데도 감염돼
거미벌레인데, 거미벌레가 이게 지금 한 1cm니까 1cm가 조금씩 넘어가요. 그런 거 콩알만 식은 것들입니다. 곤충인데 이거는 소나 돼지가 중간숙주가 되는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촌충들, 갈고리 촌충, 민촌충, 유구조충, 무구조충. 유구란 말은 갈고리가 있단 말이고 무구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입에 갈고리가 있으니까 유구조충. 이게 치료하고 나니까 플라스틱한테를 먹여서 투여한 다음에 보니까 다 빠져나온 것. 예, 한 1m도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돼지 한 마리 잡는 거 이거 충북대학 엄기성 교수. 그 사람들 날로 먹어요. 돼지고기를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변 검사에서 나온 거미벌레. 이거는 근래에 2017년에 코리안 저널 오브 패스톨로지에 보고된 것들이에요. 인류미니까 회장이죠. 회장에 지금 나와 보이는 촌충들이에요. 이렇게 촌충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빼놓은 거예요. 사진이 잘 찍혀가지고 나와서 케이스 레포트 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대변으로 나온 것들은 검사를 해본 적이 있지만은 장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유구낭미충이라는 것은 이게 이마에 있고 더 종아리에도 있고 그런데 아까 갈고리 전충 있죠. 유구조충에 알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충, 원생동물은 우리가 보통 100가지로 나눠요. 100가지 나누는데 운동기관을 선모가 있는 거, 여러분의 편모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 책에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편모고 어떤 거 아메바 같은 아메바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그걸 위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장 선모충은 선모 같은 거 있고 그래요. 운동기관으로 그러니까 편모, 위족, 선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파동막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파동막은 편모에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림들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렸으니까 이게 대장아메바 이거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이건 이질 아메바 이건 사람 아주 이질 설사를 일으키는 것들이고 위족인데 이질 아메바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주로 대장에 기생하는데 대장 아메바 히스토리티카예요. 히스트 오토리티카. 그러니까 조직을 녹이는 아메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장 아메바는 이질 아메바는 대장에 기생해가지고 대장벽을 헐어요. 대장벽을 헐어가지고 그다음에 림프관이나 주로 혈관을 따라서 대장에서 나온 혈관들은 어디로 많이 가요? 간으로 대부분 많이 가요. 그래서 포탈베인이라고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간 농양을, 간 호름집을 유발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골이나 어디 나가서 횟집 포장마차나 뭐 그런 데서 먹고 간혹 이제 이런 것이 설사를 일으켜가지고 감염된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질아메바는 대장이 원래 자리지만은 아메바 하나가 떨어져 나가갖고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거. 그걸 아까 전이란 말을 썼어요. 메타스타시스라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듯이 이것도 아메바 세포 하나가 가가지고 다른 여러 군데서 병을 일으켜 고름집을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자유생활 아메바가 있는데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들인데 이게 잘못하면은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사람에게 우연히 감염이 되면은 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가시 아메바 각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콘택트 렌즈 낀 사람한테서 간혹 요새 많이 간혹 나와요. 많다고는 안 해도 콘택트 렌즈 낀 사람 있고, 그다음에 유가종성 아메바, 파울로 자유 아메바, 원발성 수막내염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는 수용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가시 아메바에 의한 것은 유가종성 아메바 뇌염도 우리나라에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콘택트 렌즈 낀 사람들 가시 아메바 각막염은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콘택트 렌즈 낀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기생충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 아메바는 유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시처럼 쪽쪽 뻗어나왔다 해서 가시 아메바예요. 가시 아메바의 영양형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런 아메바나 이런 원생 동물에서 영양형이 있고 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양형은 음식을 먹고 여기서 이게 이분할 하든지 뭐 이렇게 분할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환경이 좋아가지고 번식하기 좋았을 때는 영양형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환경이 나쁘면은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이런 포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올 때는 대강 포낭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픽업동을 쌀 때는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대부분 포낭으로 나와요. 포낭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양형은 상태가 좋을 때에 아주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게 영양 섭취도 하는 것 분할하고, 포낭은 환경이 나쁠 때 포낭을 형성해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이게 분리해가지고 청계천이나 한강이나 물고기나 이런 데서 뽑아낸 것들. 이게 이제 사람 뇌에 들어가서 뇌를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눈병을 일으켜요. 이렇게 가시아메바 각막염, 코리안 케이스. 이게 1995년이니까 20여 년 전에서 벌써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이 질편모충은 섹슈얼 콘택트에서 성접촉에 의한 성매개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에서 그 소양증, 질분멸, 대하증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이고, 심하면은 불임을 초래할 수 있고, 남자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전립선염, 요도염, 불임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질분비물이나 소변에서 질편모충을 보면 돼요. 남성의 경우는 소변이나 아침 첫 소변이나 분비물들을 보고 메트로니다솔을 투여해서 치료하는데, 파트너하고 항상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여자들 경우에는 아주 냄새도 나고 빈뇨, 배뇨곤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질편모충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질 강해서 활발히 움직이니까 질벽을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가렵고 그래요. 쓰리고 가렵고 그렇다고 그래요. 말라리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미 표시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었지만 지금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그다음에 1993년에 비무장지대에서 생겼어요. 근데 이 말라리아는 모기가 종숙주예요. 모기가 종숙주고, 모기에서 나온 애벌레, 스포로조이트라는 것이
간에 들어가서 간에서 한번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 간에서 번식하면은 이게 소위 이 메로조이트라는 분열 소체가 나와요. 분열 소체가 나와가지고 이 RBC 적혈구를 침범해요. 적혈구 내에서 번식을 해요. 우리나라 이 말라리아는 48시간에 이게 퍼져나와요. 완전히 성숙해서. 그러니까 48시간에 하는 것이 있고 72시간이 4일열 말라리아가 있고 열대열 말라리아 플라스모덴 팔시파름이라는 것은 제멋대로인 것인데 이거는 36 내지 72시간.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들은 한 몇 바퀴 돌면은 이게 하나는 암컷 모세포, 수컷 모세포가 돼가지고 이것들을 모기가 흡혈하면은 모기 체내에서 다시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이 포자 소체라는 것을 내놓고 이게 다시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모기가 동숙주이고 사람은 중간 숙주에 있는데 사람에게서는 이게 RBC가 터져 나올 때 그때 열이 나고 특징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3일열 말라리아인데 48시간 만에 나오는 거예요. 3일열 원충인데 중요 것은 이제 중국 울릉날개 모기가 우리나라에 매개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형적인 증상이 아주 추워요. 떨리고 춥고 그다음에 열이 한 40도, 41도 가깝게 나오다가 그다음에 아주 그냥 런닝셔츠가 젖을 정도로 쭉 땀을 흘려요. 그러니까 오한, 발열, 발한이 주기적으로 나와요. 48시간마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기생충을 검사하고 이제 확진이 되면 클로로퀸이라는 약을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방약이 클로로퀸이에요. 이건 치료제도 되고 예방제도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클로로퀸이 저항성을 갖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약품 저항성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1993년에 한 케이스가 나와가지고 2000년에 4천 케이스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은 경우예요. 4천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들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2015년에는 600명. 지금도 한 4, 500명이 계속 나와요. 지금 내가 데이터를 여기다 올리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4, 500명 정도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니까 전국적으로 발생하니까 그 DMZ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서 지금은 토착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피를 뽑아가지고 말초회를 뽑아서 이런 걸 검사하고 보면은 이게 이런 걸 링폼이라고 그래요. 반지같이 생겼다 해서 반지형.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 말라리아의 특징적인 모양이에요. 피검사해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사는 신속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어느 것이나 다 잘 검사할 수 있어요. 클로로퀸을 고양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양이가 정숙주인데 거기서 나온 남포낭이라는 것을 사람도 먹고 이런 짐승도 먹고 초식동물이죠. 풀 뜯어 먹으면서 같이 먹고 쥐도 먹고. 그런데 이 쥐가 아까 얘기할 때 이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면은 고양이에게서 어미벌레가 되니까 이 쥐가 고양이를 우습게 보도록 쥐에 감염된 기생충이 쥐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네, 이거는 중요한 게 선천성 톡소포자증이 중요해요. 예, 엄마들이 이게 감염이 돼.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항상. 거기서는 여자가 임신하면은 무조건 톡소포자증 검사를 받아서 만약에 감염됐으면 낙태시키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톡소 출생 후에 눈병은 문제가 아니라 수두증, 소뇌증, 정신운동 장애 및 경련 여러 가지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애가 정상적인 애가 안 나오니까 그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낙태시키도록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수두증이야. 하이드로세팔루스. 그다음에 이런 애들이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인간적인 면에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걸 해주는 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도 이 애가 나중에 성장할지 않을지 모르면 성장해서도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네그렉트 트로피칼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불쌍하다기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기생충 방림매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생충학자들이 중국, 그다음에 라오스, 그다음에 탄자니아, 지금은 이제 미얀마를 가고 있는데 못 가고 있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어쩔지 모르지만 정치적 이유지만은 못 갈지도 모르죠. 군부 쿠데타 때문에. 보면은 이게 탄자니아예요. 탄자니아인데 여기에 있는 코메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조그만 섬인데 인구가 한 5만 대예요. 5만 대인데 이게 빅토리아 호수예요. 이 빅토리아 호수는 우간다.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가 어, 루안다, 부룬디 뭐 이런 데로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근데 주로 이게 우간다하고 탄자니아하고 사이에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데 이게 이 민물 호수예요. 민물 호수인데 이게 이제 지금 모양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우리가 검사한 지역들이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열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레이크 빅토리아 돼 있는데 이게 이쪽에가 지금 어, 이 케냐하고 국경 지역이에요. 케냐 국경 지역인데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고 다행히 또 그쪽에 댕기면서 동물의 왕국도 구경했는데 이 속에 이제 조그마한 코메 아일랜드 이게 인구가 한 5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생충 검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피 속에 사는 이 소위 주열 흡충이라고 그래요. 이 호수물을 먹기 때문에 호수물에서 빨래고 뭐고 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우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요새는 이제 지금 전기가 들어왔다고 그러고 우물이 몇 개 빠졌습니다. 우리가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이 치수소마 만선주열흡충이라는 것에 감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에 가서 기생해가지고 간이 붓고 그래가지고 복수 차갖고 죽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해변 호수 주에 이제 무한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엔티디 클리닉을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병신자 검사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엔티디 클리닉 탄자니아 우리 국기 그다음에 여기는 굿네이버스 우리가 인터내셔널이라고 이웃사랑의 그다음에 호이카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에서 충북대학 교수 이라 전임 회장 개막식 이렇게 물을 여기서 이렇게 떠다먹고 빨래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달팽이에서 나온 애벌레가 이 피부를 뚫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생충이 만손지혈흡충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우물물도 만들어줬고 굿네이버스 현재 코이카에서 이런 사업을 해줬어요. 이제 그 보면은 고베 섬에서 우리가 이 저걸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간이 변화 생긴 것들이 많아요. 간이 변화인데 보면은 그걸로만 해도 40% 이상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400명 본데 40% 이상이 감염이 된 거예요. 간이 그러니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복수가 차고 핏줄이 이렇게 서고 그래요. 이 쫙 나온 충남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는 게 의학기생충학이라고 저희 후배들하고 같이 쓴 책이 있어요. 의학기생충학이 지금 우리 의학과에서는 이걸 교재로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이건지 모르겠어. 간호미생물학 조정대 등 거기에 보면은 기생충학 총론 해가지고 내가 써놓은 책이 있어요. 챕터 같이 조그만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 기생충학 여러분 도서관에 서로 책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저희한테 메일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내 메일이 있으니까 dymin 골뱅이 그다음에 을지.ac.kr 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정말 참 벅차게 여러분도 들으셨으리라 생각되고 또 무엇을 들었는지 잘 기억 안 난다 하실지도 모르지만은 한번 다시 제가 이렇게 이 슬라이드도 여러분에게 제공했고 혹시 이 강의도 녹음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리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